안녕하세요. 삼성전기 최유현이라고 합니다. 네, 점심 이후여서 피곤할 거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요. 네, 가급적이면 피곤하지 않게 좀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ISO 26162와 에이스파이스 준수를 위한 단위 통합 테스트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단위 테스트 통합 사례와 그리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제가 어떤 솔루션을 제시한다기보다는 테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좀 전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수행했던 사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해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6년부터 자동차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파이스 CL2를 타겟으로 카메라를 개발했었는데, 결과는 CL1을 받았습니다. 이 시스 영역을 제외하고 VDA 10개 스코프에서 CL1을 취득을 했는데, 당시에는 에이스파이스도 처음이고 저희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내부 심사를 통해서 CL1을 한 차례 더 취득한 적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시스 영역을 포함해서 총 15개 VDA 스코프에 대해서 CL3를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먼저 1장에서는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무엇인지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SO 26162와 에이스파이스에서 말하고 있는 테스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는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 방법과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를 에이스파이스와 ISO 261을 위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그 요건들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개요입니다. 산업 표준에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처음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동적 테스팅 기법, 그리고 동적 테스팅 기법을 위한 커버리지를 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표준에 따른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분류입니다. IEEE 1012 표준이 이제 소프트웨어의 VMV 표준입니다. 여기서 앞에 V와 뒤에 V를 구분을 하자면, 앞에 V는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해야 할 것을 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V는 밸리데이션입니다. 되어야 될 것이 되는지를,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VMV의 방법은 확인이 있고 테스팅이 있고 그리고 분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스팅도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으로 구분이 되는데, 베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적 테스팅이라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인스펙션이나 리뷰 같은 게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이나믹 테스팅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테스팅을 말합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들은 다 이 다이나믹 테스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적 테스팅 기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흔히 말하는 테스팅입니다. 테스팅은 명세 기반 테스팅, 그리고 구조 기반 테스팅, 경험 기반 테스팅으로 나뉩니다. 명세 기반 테스팅은 요구사항이나 사양 중심으로 테스팅을 하고, 그 기법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의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기법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기반 테스팅의 경우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중심으로 테스트를 하는 건데, 그 커버리지를 달성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트먼트 테스팅, 브랜치 테스팅 같은 이제 코드의 커버리지를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경험 기반 테스팅의 경우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테스터가 공식 테스트를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거나 생산하기 직전에 테스트를 해서 일부러 에러를 만들기 위한 테스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단위 통합 테스트인데 이건 이제 구조 기반 테스팅에 속합니다. 구조 기반 테스팅이면서 사실 명세 기반 테스팅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뭐 조금 이따가 2616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커버리지는 동적 테스팅에서 테스트가 온전히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커버리지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가늠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테스트의 엔트리, 엑시트 크라이테리어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위 테스트 커버리지를 내가 달성을 했을 때 단위 테스트가 종료될 수 있고, 그리고 단위 테스트의 종료가 그 후속 테스트가 시작되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테스트 전략을 수립할 때 이 테스트 커버리지 지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커버리지 종류는 앞서 말씀드린 동적 테스팅 기법에 따라서 요구사항 커버리지 그리고 구조 커버리지로 구분이 됩니다. 요구사항 커버리지는 요구사항을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구사항 커버리지라고만 하면 테스트 케이스가 있으면 달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테스트 결과가 실제로 그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보는 그 테스트 통과 커버리지를 추가로 사용해서 보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조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뭐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그리고 뭐 함수 커버리지와 같이 그 코드를 기반으로 한 커버리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ISO 2616기와 에이스파이스에서의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ISO 2616기에 대한 개념을 잠깐 다루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테스팅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이스파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에이스파이스와 테스트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O 2616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능 안전인데, 기능 안전은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 이 연두색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이제 잠재 위험들이 이제 시스템 안에, 아이템 안에 있는데, 여기서 이 잠재 위험을 식별을 해서 우리가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는 활동을 말합니다. 기능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템에 그 위험 등급을 부여하고 그 위험 등급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로 상속이 되면서 그걸 조금씩 안전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줄이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위험 등급을 정하는 과정을 하라라고 합니다. 하제드 애널리시스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하는데, 위험을 분석을 해서 그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표를 보시면 그 A씨를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심각도, 그리고 노출 가능성, 제어 가능성 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등급이 5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A실 D의 경우에는 조금 더 타이트한 이제 기능 안전 수행이 요구가 됩니다. 이제 ISO 2616에서 테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6은 테스트를 어떻게 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구조 기반 테스트면서 명세 기반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위 통합 테스트가 이제 구조 커버리지를 가져가기도 하지만 명세 기반, 즉 다시 말해서 요구사항에 대한 만족도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들이 2616에는 이렇게 테스트 메소드,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제너레이션 메소드, 그리고 구조 커버리지로 나뉘어서 표현이 됩니다. 이 왼쪽은 단위 테스트고요, 오른쪽은 통합 테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더하기가 있고, 그리고 더하기가 있는데,
사실 더하기도 하면 되지만 이제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급적이면 하라고 권고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A실로 구분이 되는데 A실 등급에 따라서 이제 요구하는 수준이 많이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단위 테스트의 경우 내가 테스트 메소드를 선택을 할 때 A실 D의 경우에는 이 5가지 전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앞에 이 숫자 지금 전부 1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숫자들은 모두 연속 항목으로 이제 이 항목들이 전부 다 가급적이면 테스트가 돼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뒤에 알파벳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대안 항목으로 이제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으면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테스트를 선택해서 수행하면 됩니다. 다음 에이스파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스파이스는 여기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파이스는 그 PRM 그리고 PAM으로 이제 두 파트로 프로세스별로 구분을 하고 있고, 이제 PRM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할 때 참조해야 되는 부분이고, PAM은 심사원이 프로세스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는 오른쪽에 보시면 그 총 5개의 등급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이스파이스에서 테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파이스는 테스트에 대해서 왓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2616는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에이스파이스는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건 그 통합 및 통합 시험에 대한 프로세스 성과입니다. 내가 그 SW5 프로세스를 수행하면 이런 성과를 그 수행 결과로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별표로 한 것은 이제 SW5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SW4 단위 테스트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왓 수준을 요구한다는 부분을 조금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요구사항 준수의 근거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 2616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요구사항을 준수함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이제 먼저 그 2616에 의해서 리스크 등급이 결정이 될 겁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요구사항이 생성이 될 겁니다. A실 뭐에 맞는 개발을 진행해라.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활동을 계획하고 그리고 수행할 수가 있는데, 이제 활동하고 수행한 거를 프로젝트원들끼리 알고 있다고 해서 에이스파이스가 달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그 요구사항을 달성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걸 위해서 만든 테스트 계획, 그리고 계획하는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략에 따라서 명세서를 만들고 명세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보임으로써 그 결과물들을 통해서 이제 에이스파이스를 수행했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612와 에이스파이스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612하고 에이스파이스에서 말하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는 단위 테스트의 정의, 그리고 단위 테스트를 위한 유닛의 독립성, 그리고 단위 테스트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테스트는 위키피디아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
소스 코드 내 최소한의 기능 단위고,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서는 가급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위의 기준은 여기서 파일이나 클래스를 말할 수 있고, 좀 더 정교한 테스트가 필요하면 함수나 메서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위 테스트 시점은 유닛 생성과 별개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개발을 하다 보면 유닛이 생성돼야 그 독립된 테스터가 단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유닛이 생성되는 대로 받아서 테스트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테스트의 범위는 그 라이브러리나, 그리고 우리가 구입한 COTS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를 제외하고 우리가 개발하는 모든 코드 영역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단위 테스트의 수행 요건입니다. 단위 테스트는 우선 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테스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266이나 에이스파이스에서 요구하는 그 품질 목표가 이제 이 목표에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능이나 성능 같은 게 만족돼야 되는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목표들은 예를 들면 요구사항 검증 통과 비율 같은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모든 기능이 다 완성되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설계 요구사항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단위 테스트가 이제 구조 기반 테스트이긴 하지만 명세 기반 테스트이기도 해서 이제 설계 요구사항이 검증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테스트 대상인 인터페이스 함수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유닛 내부의 정적 구조가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검증을 위해서 입력과 출력이 도출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닛을 어떤 단위로 정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2016년에 단위 테스트를 할 때 이제 가장 잘못했던 점이 이제 의미 없이 함수를 기준으로 단위라고 정의를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환경이 너무나 많이 생성이 돼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에 대해서, 유닛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닛 간 종속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유닛에 이제 영향을 주는지 파악을 해서 테스트 순서를 정하는데 종속성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 유닛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닛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과 페이크, 그리고 스톱이 있습니다. 목은 그 모의 객체라고 해서 이제 실제처럼 동작하는 객체를 내가 가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좀 제대로 된 응답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페이크의 경우는 제대로 된 응답은 오지 않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응답이 올 수 있게 만든 이제 독립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톱의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덤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예상 결과를 보냈을 때 그걸 확인하는 차원으로만 사용하지 뭐 특별한 동작을 하지는 않는 그 독립성을 말합니다. 다음 스톱을 사용한 유닛의 독립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프로젝트에서는 대체로 이제 유닛이 생성된 다음에 테스트로 넘어오기 때문에 내가 목을 만들거나 페이크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스톱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아래는 그 벡터캐스트의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파라미터 트리 화면인데, 먼저 파라미터 컬럼이 있고, 그리고 그 파라미터들의 타입, 그리고 인풋 밸류, expected value가 있습니다. 스톱을 통해서 독립성이 확보가 되면 이제 이 테스트 드라이버라고 했는데, 사실 테스트 드라이버도 스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외부에서 이 입력을 넣어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이걸 테스트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이 부분을 스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드라이버나 스톱은 전역 변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함수의 매개 변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테스트 대상 함수의 리턴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원본 코드의 구조고, 이걸 내가 테스트 대상인 이 ADC를 독립성을 확보했을 때 이제 이러한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걸 내가 생성하지 않고도 빌드를 하면 자동으로 다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독립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단위 테스트 수행 사례입니다. HSI,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테스트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환경이나 아니면 뭐 MCU 환경에서는 이제 하드웨어가 좀 디펜던시가 강하기 때문에 그 코드 영역과 그리고 시스템 영역을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테스트 입력을 넣고 싶어도 그 하드웨어에서 직접 들어온 입력이 아니면 넣어서 테스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시스템 통합 테스트와 구분해서 테스트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이 부분은 그 하드웨어로부터 들어오는 변수들이 저장된 레지스터 변수들입니다. 이 레지스터들을 이게 이제 하드웨어에 종속이 되어 있는데 이 레지스터들을 모사하는 다른 변수로 재정의를 해서 앞에 보시면 이제 v_r라고 키워드를 달아서 새로 정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한 새로운 변수를 내가 스톱처럼 사용을 해서 값을 테스트 드라이버를 통해서 값을 넣어주고 값을 확인함으로써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을 테스트를 하고 이로 인해서 그 시스템 통합 테스트와 테스트 자체도 구분을 해서 소프트웨어만으로 이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와 같이 테스트 커버리지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통합 및 통합 테스트 전략과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통합 테스트는 전략이 전통적으로 정해진 전략들이 있습니다. 우선 개념상으로는 이 컴포넌트들의 상호 관계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 컴포넌트 외부에 있는 컴포넌트와도 상호 작용을 확인하는 거, 이것을 통합 테스트라고 하고, 그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위에 컴포넌트부터 아래로 향하면서 통합을 하는 하향식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통합하는 상향식 통합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상향식, 하향식을 통합해서 테스트하는 샌드위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엔 없지만 이렇게 빅뱅이라고 해서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그냥 통합을 해버리는 빅뱅 방식도 있습니다. 저희가 에이스파이스 심사를 받다 보니까 빅뱅 방식으로 해서는 이제 전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합 테스트의 수행 요건입니다. 통합 테스트는 그 아까 단위 테스트 수행 요건이랑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차이가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및 유닛의 동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합 테스트를 하기 전까지는 유닛에 대해서 그 인터랙션을 확인하지 않고 유닛 그 정적 구조상에서 인터페이스를 확인을 하고,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이제 그 컴포넌트의 그 정적 구조 안에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했을 겁니다. 그 내부 동작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했을 건데, 통합 테스트는 이 컴포넌트들 아니면 유닛들을 통합해 가면서 이제 처음에 입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통합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구사항을 제대로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동적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저희가 통합 테스트를 했던 수행 사례입니다. 아까 통합 방식들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는 처음에는 상향식으로 사실 통합 전략을 수립을 했다가 이후에 이제 프로젝트 특성하고 구조 그리고 시간 같은 걸 고려해서 통합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규모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제 컴포넌트 간의 연결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 안에 그 요구사항 하나당 동적 설계가 하나 있는 형태로 아키텍처 설계가 됐기 때문에 레이어별로 이렇게 여기를 다 통합하고 베이스를 다 통합하고 그 다음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순차적으로 통합하는 것보다 이제 조금 더 분석을 덜하고 대신에 검증은 이제 요구사항 검증과 좀 매칭될 수 있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기능 단위로 통합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능 단위 그리고 샌드위치 방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샌드위치 방식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기능 단위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능이 저희가 개발할 기능이 총 9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9개의 기능에 대해서 통합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첫 번째 단계를 보시면 이제 하나의 기능이 이렇게 인터페이싱을 하면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1번 기능이 끝나고 나면 2번 기능을 추가해서 여기서 2번 기능을 추가로 검증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기능을 추가해서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통합하는 방식을 사용해 보니까 이게 아까 상향식, 하향식, 샌드위치 이런 데도 속하지 않는 통합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검증할 때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통합하는 단계에서 그 하나의 기능에 컴포넌트가 너무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걸 단계별로 통합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단계별로 통합을 하지 않고 일단 그 기능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들을 한꺼번에 통합을 한 다음에 대신 그 안에 이제 주요 단계마다 스톱을 설정을 해놓고 여기 보시면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그 벡터 캐스트의 파라미터 트리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스톱잉입니다. 이제 스톱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톱을 애초에 다 만들어 놓고 첫 번째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이 첫 번째 테스트 이후에 스톱을 해제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또 스톱에 의해서 수행되지 않고 여기서 결과를 내뱉고 끝나도록 이렇게 그 통합 환경을 여러 개 만들지 않고 대신 테스트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서 그 점진적으로 확인하는 전략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CL3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방법도 유효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테스트 드라이버 내 전역 변수 증가에 따른 메모리 부족입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보통 MCU를 선정을 하면 그 MCU는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코드 양에 맞게 그 칩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이제 서로 같은 컴포넌트들끼리 모일 수 있게 그룹을 2개로 나눈 다음에 이 두 그룹을 따로따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룹 간의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테스트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코드 리뷰를 통해서 테스트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테스트할 때 유효했던 방법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정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2612와 에이스파이스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 통합 테스트 요건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절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실현 가능하게 수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좀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좀 잘못 계획했던 부분이 많아서 중간중간 수정이 많았는데 애초에 그 실현 가능한지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공수와 일정을 고려를 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명확한 설계 요구사항이 필요합니다. 그 설계 요구사항은 단위 통합 테스트의 테스트 베이시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베이시스를 정제해서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요구사항이 입력과 출력을 명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가 맞다는 걸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도구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 목표는 뭐 품질 목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프로세스 목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구 중에서 코드 커버리지를 표현해주는 도구도 있고 그리고 유닛 컴포넌트의 독립성을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있고 그리고 설계 요구사항과 추적성도 제공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사실 벡터 캐스트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툴 자체에 대한 이제 공신력도 뭐 에이스파이스 심사 같은 걸 할 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 벡터 캐스트에서 나온 결과물을 보여주면 그쪽에서 제대로 테스트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툴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 발표는 마쳤고 사실 그 이번 컨퍼런스가 더 스마트 웨이 투 디자인 SDV인데 사실 이렇게 전통적인 이슈를 설명을 하면서 이 취지에 맞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SDV로 가더라도 266이나 에이스파이스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뭐 생각해서 이제 봐주시고 그리고 향후에 SDV를 하는 경우에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의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의 가이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